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공약. 대한민국은 과연 그 문턱을 넘어설까?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시대 공약,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꿈틀댄 코스피 6월 5일 기준 2,800선을 돌파했는데요. 전 국민적 기대감이 증시를 흔들었죠. 긍정적인 댓글반, 시기상조란 댓글반, 인터넷 여론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취임하자마자 2,800선을 돌파하는 걸 보셨듯이 그동안 과도하게 눌려왔던 것들이 투자 심리만 좀 회복이 되고 주식시장을 위협했던 정치적 불확실성 등등등 이런 것들만 좀 해소돼도 3,000선까지는 원래 내재적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000선까지는 시장을 좀 더 이제 매력적으로 만든다든지 다양한 이제 좀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적절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것도 역시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꿈의 숫자 5,000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의 최대치 또는 그 이상까지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5,000선은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실 가능한 목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5천 달성, 이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코스피 3,000 달성은 연말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4,000까지는 사실은 이제 산업이 같이 좀 받쳐줘야 돼요. 성장 엔진도 좀 돌고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조응하면서 올라갈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기 중후반 정도면 4,000 달성이 가능하다. 한 2년 정도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000은 꿈의 숫자니까 희망을 한번 가져보는 정도로.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정책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세요? 두 가지로 요약을 좀 해볼게요. 하나는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조치, 소위 말하면 시장 개혁 조치인데요. 상법 개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좀 더 우리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최근 3년간 우리 시장에 투자했던 우리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들이 48%나 짐을 싸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을 바꾸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시장이 선진 시장에 비춰서도 매력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진다면 소위 말하는 집 나간 집토끼도 돌아올 것이고 외국인들도 다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투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수급이 좋아지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건데 주요 내용은 일단은 소액주주들이나 일반주주를 제대로 대접하고 기업의 불투명성, 지배구조의 기형적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한다. 이런 부분을 한 축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시의 직접적인 부양 대책인데 소위 말하는 저PBR 주식을 퇴출시키겠다.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명 좀비 기업을 정리하겠다 공언한 거죠. 투자한 회사가 장사도 잘하고 현금도 쌓여 있는데 배당도 안 해, 주가도 안 올려. 그럼 뭐 이거 뭐 은행에 넣는 것보다도 이득이 안 나. 왜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주주가치 환원할 수 있는 붕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게 된다면 시장도 매력적이게 되고 내가 투자한 주식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붕업된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 게 또 있죠. 대한민국 투자 생태계를 정말 병들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주가 조작 사기꾼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돼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이 단단입니다. 10이 안 돼요. 그리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 중에서 실형을 받는 케이스는 변호사님 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없습니다. 연간 따져봐야 한두 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 조작의 천국이 아니냐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이래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래서 관련 범죄 또는 이런 데 연루가 된다. 그러면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이런 게 일단 들어왔습니다. 반드시 이게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적어도 신뢰에 기반해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확실하게 좀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내게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 이게 궁극적인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500원 받고 말씀드리는데 안 넘어오시네요. 사실은 이제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표 증시 부양 대책 여기에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표 대책 핵심은 뭐냐? 지배구조 개선, 투명성, 주주 보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저는 거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냐? 네. 지주회사 섹터입니다. 사실은 지주회사가 그 거대한 그룹 집단을 네. 위에서 총괄해서 지배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의 평균 PBR이 0.5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 실제 가치는 100원인데 네. 주가가 50원이에요. 장부 가치로만 주가가 올라가기만 해도 2배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지주회사를 누르고 있었거든요. 이걸 정상 가치로만 해보면 2배죠. 네. 그래서 지금 지주회사 관련한 주식들이 연초에 비해서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요? 코스피 지수 5천 달성. 언뜻 들으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시장이 어쨌거나 매력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실 자산 구조의 문제가 부동산은 불패 성공 신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실제로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다른 데로 옮기세요 해도 안 옮겨요. 여기가 수익이 되니까. 즉 이건 말로 되지 않고요. 자본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여기서 투자 성공 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해야 부동산으로 집중됐던 부의 지도를 바꾸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스타트업, 벤처 이런 창업 시장에도 돈이 공급됩니다. 주식시장 5천까지 만들겠습니다. 주식시장 통해서 돈 버십시오. 네. 이거 자체도 의미 있지만 네. 이게 말하는 게 부의 편중에 부동산 집중도 완화하고 또 창업 생태계도 살리고 네. 대기업들도 자본 조달 기능을 활성화해서 국제 경쟁력도 갖추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네, 요즘 서울 안에서 꼭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예상하실 수 있으세요? 홍대 이런 데 말고 또 있어요? 아닙니다. 바로 청와대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2022년 5월 10일 전면 개방된 청와대. 열렸던 문이 다시 닫힐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갈 수 없을까 봐 네, 가봐야 맞습니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막 그렇군요. 쏠리고 있는 거죠. 저도 이번에 꼭 아이들과 함께 가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SNS에 뭐 선거 투표일이었던 3일 전후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런 후기 글이 쏟아지고 있고요. 청와대 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5월에만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이 무려 26만 1,974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많아요? 좀 쉽지 않겠는데요, 방문이? 진작 한번 가볼 걸 그랬네요. 과연 현장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죠. 마지막 관람 기회란 생각에 몰린 인파. 1시간을 훌쩍 넘도록 기다려야 하지만 길게 늘어선 줄은 줄어들 기미가 없죠. 대기줄 보시면 엄청 길거든요. 여기서 1시간인데 열심히 기다려서 빨리 잘 좋은 거 관람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을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계실 줄은 몰랐어요. 대통령께서 다시 들어오신다고 하시기도 하고 언제 이 개방이 끝날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영영 청와대를 관람할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청와대 구석구석 두 눈이며 카메라로 빠짐없이 담아내는 모습이 속출됐죠. 풍경도 정말 너무 좋고요. 정말 계속 감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국격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풍부하고 큰 느낌이면 좋겠다 했는데 처음 와서 보니까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람 예약은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6월은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태입니다. 청와대 인근 상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술집이나 밥집 하신 분들은 청와대가 있을 때가 좋다고 그래요. 왜? 저녁 시간에 직원들이 나와서 밥 먹고 술 먹고 이니까 그 직원도 무시 못하거든요. 몇천 명이 되니까. 근데 또 막말로 우리같이 분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좋죠.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거의. 이제 머지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 업무를 보게 될 의자가 눈에 보입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통령이 좀 더 안전한 곳에서 근무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상징성도 여기가 훨씬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다시 이 집무실에 들어와서 집무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또 대통령의 그런 권위도 지켜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00일 정도 후에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입주를 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건물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요. 약간의 수리 그리고 보안, 안보 이런 부분들을 잘 정비를 하게 되면 100일 이내에 다시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옮기지 않을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분열을 딛고 화합으로 나갈 새로운 청와대를 꿈꾸는 시민들.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한테 이제 거는 기대는 되게 커요. 국민들이 다 이제 바라는 것만큼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밝아오는 여명처럼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무심코 주고받은 용돈이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결국 이런 생활비 줬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아요. 네. 그 줬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결국 문제가 돼요. 결국은 상속이 발생하거든요. 돌아가신 그 분의 10년치 계좌 내역을 다 봐요. 왜냐?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내역을 상속재산에 얹어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나 이런 거 하면 기록에 다 남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꼼수로.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질문하신 분들 항상 말씀을 드려요. 100만 원 이상 최근에 현금을 뽑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죠. 현금을 쓰는 경우가 없어. 카드 쓰니까. 네. 그러니까 ATM에서 돈을 어떻게 뽑는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한 번에 100만 원, 하루에 얼마 뽑을 수 있는지 아세요? 하루에 500만 원 아니에요? 하루에 ATM에서 600만 원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1억을 주려고 하면 며칠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네. 계속. 야, 이게 쉽지 않네. 2018년도에 이 부모님이 ATM에서 현금을 뽑아서 자녀의 전세금을 줬어요. 9억 9천만 원을 준 거예요. 9억이요? 9억 9천만 그럼 계속 매일 뽑아가지고요? 165일 걸립니다. 165일 동안. 부모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네. 바로 걸렸습니다.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상하죠. 국세청에서 이제 PCI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번 돈과 쓴 돈 합이 신고 소득액을 초과하면 탈세를 의심하는 PCI 시스템. 전세보증금 간단하게 10억이라고 보면 10억이 늘었고 근데 5년간 자녀가 한 2억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면 12억의 자금이 어디서 났냐? 소득을 번 게 봤더니 5년간 한 3억 정도 번 거예요. 9억이 비네요? 9억 어디서 났어요? 라고 하는데 소명을 결국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받았다 이게 증명이 됐군요. 맞습니다. 그런 거 하면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가 결국 전문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아 부모님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월마다 용돈을 1,000만 원씩 드린 거예요. 한 달이요? 아니 근데요. 그러니까 문제 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뭔가 반전에 반전이 있는데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이 생활비는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생활비로 소비를 한다라는 건 일시적이고 소모적이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호탕 있으신 나도 이제 고생할 만 고생했다. 나도 이제 먹을 거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호탕 있으신 거예요. 이걸로 뭐 코인 사고 주식 사고 막 돈 모아가지고 땅 사고 주택 사고 이래버리면 이제 생활비라고 인정을 못 받겠죠. 자산 형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증여가 될 수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 자녀에게 말씀하시겠네요. 쓸 테니까 줘라. 세금 걱정하지 말고 팍팍 줘 이러겠죠. 제가 세무 관련 지식을 습득할 때 꼭 권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 경찰은 112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금은 126에 물어보시면 돼요. 네. 국세청 ARS 126번에 물어보시면 국세청 직원분들이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홈택스 사이트나 아니면 손택스라고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여기도 질문을 올리면 대부분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니까 그런 지식들을 좀 잘 활용하셔라 말씀드립니다.